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형이 많이 부족하시다는 얘기가 있고, 뭐 토요일에 저에게 요청한 것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선택형, 뭐 사례형 당연히 다 포함해가지고 최종 마무리하는 기회를 드리겠고, 이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 정도에 뭐 추가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4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유죄 암기장에 이제 140페이지에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가 있는데, 뭐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꼭 하나씩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뭐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은 이제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 사유는 피고인의 주장이 있을 때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증거의 요지부터 범죄 사실, 법령의 적용, 여기는 이제 항소와 관련해서는 절대적 항소 이유가 되고, 근데 이제 나머지 요것은 항소에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상대적 항소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경우가 상고에서는 이제 상대적 383조 1호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묶이게 된다라고 하는 점. 실제로는 이쪽에 상고 이유로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출제가. 그래서 이제 관련 지문에서 1번.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거, 이른바 이제 범죄 사실도 소극 사실, 소극 증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배치되는 증거이고, 이를 부인할 때 증거 판단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상해죄 성립에 있어서 바로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는 빠진다. 이건 단순한 범위의 부인이고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 그리고 6번이 종종 나옵니다. 형법상 자수감경 주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거, 이게 이제 필요적,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만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필요적, 이제 가중 감면 사유만. 그래서 자수감경, 총칙상의 자수감경 주장은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메모를 해보면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술에 취해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로 봐가지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이 간이공판, 이것은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이에요. 심신상실 미약 주장에 해당하고, 여기는 자백으로 봅니다. 그래서 심신상실 미약 주장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이유에 명시해야 되고, 명시도 해야 되고, 간이공판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술에 취해 그랬습니다는 간이공판으로도 갈 수 있고,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 뭐 7번 같은 경우도 무죄를 선고할 때는 총론으로,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와 같이 개별 조문은 없는데 총론으로 가서 무죄도 이유는 명시는 해야 된다. 그러나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고, 이런 정도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기판력 파트로 보겠는데, 기판력과 괄생에서는 뭐 유무죄 면소 판결이고 그에 준하는 것들이고, 통고 처분도 적법한 통고 처분에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통고 처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서 6번, 7번 통고 처분과 관련해서 통고 처분의 대상이 아닌 걸 통고 처분했다. 그럼 통고 처분이 무효이고 범칙금을 납부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즉시 고발 이후에는 통고 처분을 납부할 수 없다. 즉시 고발 이후에 이루어진 통고 처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건 통고 처분이 무효해서 안 된다는 이 두 가지. 이게 사실 최근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판례이긴 한데, 요거 갑자기, 근데 이게 이제 기존부터 있었던 거니까,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뭐 예로 들면은 백색 실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고, 그래서 이제 백색 실선을 위반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 교특법 적용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교특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나왔어요. 그럼 교특법이 적용이 되면은 얘 범칙금은 매길 수 있을까요? 안 매길 수 있을까요? 범칙금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서 12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별도로 범칙금을 매길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왔고, 근데 누가 한 명이 변호인이 주장한 거예요. 되는 소를 포함한다. 그러면은 교특법 위반죄 안에 흡수가 되니까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근데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보면은 범칙금 납부 수준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기소가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 12대 제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 없이 범칙금 통고 처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판적인 이제 객관적 범위와 규범적 요소의 도입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4번과 5번에서 4번에서 뭐 상습범과 관련해서 기본 범죄가 확정된 경우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규범 요소를 고려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기판력에서 규범 요소의 도입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이제 그 기본 범죄로 확정이 되면은 이제 상습범에 이제 기판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습범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습범의 기판력이 미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기본범죄로 나온 것은 기판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여기에도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상습범으로 확정이 됐으면 결과적으로 이 판례의 취지는 작은 것 처벌받고 큰 걸 면탈받는 걸 막자는 취지일 뿐이지 이 판례 판시사항 나와요. 안에. 상습범으로 확정되면 뒤에 상습범이든 기본범죄든 다 기판력이 미친다. 그런데 기본범죄로 확정이 됐을 때 상습범에 기판력이 안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좀 익숙혀져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죄질보호법익이 현저히 달라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통은 이제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적 사실, 규범 요소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고, 하나 더 물어봤어요. 이 사안에서. 그러니까 대답을 한 가지 더 했는데, 일단 이 규범 요소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통고 처분과 절차에 있어서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일반 사건, 통상 사건보다 과 같이 어떤 동일성의 범주를 해석하지 않아도 통상 사건과 달리 동일성 범주를 어떤 제한할 수 있다. 통상 사건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사실 심리가 가능했던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전체 범주다. 근데 통고 처분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좀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상습범과 기판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제 기판력의 이제 시적 범위를 논할 때는 뭐 항소심 구조론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1심의 연이은 속심으로써 사실 심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그냥 한 줄만 써도 됩니다. 한 줄만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기판력에 항상 시적 범위든 뭐든 사실 심리가 가능한 최후의 시점, 그래서 항소심은 속심이니까 사실 심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점과 관련해서 교수님들의 교과서도 다 똑같아요. 판결 선고시, 그러니까 변론 종결, 판결 선고, 판결 확정시로 나오는데 370조가 포괄 준용하는 305조, 이게 변론의 재개라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판결 선고 전까지는 변론 재개를 통해서 사실 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심 선고 시설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사례 문제와 함께 풀어보겠고요.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상소죠. 상소가 제일 어려운데 생각보다 상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문제도 상소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많이 실었고 해서 우리는 상소가 많이 나오면 많이 맞출 수 있게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소권자도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법정 대리인이 있는 피고인과 법정 대리인의 관계에서 일단은 이제 미성년자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단독으로 상소가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 단독으로 상소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도 단독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상소 포기 취하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정 대리인의 어떤 동의 얻어 상소 포기 취하. 여기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상소 포기 취하에서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조문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상소 포기 취하는 좀 어렵게, 상소는 쉽게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 쳐서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피고인이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사형 무기 선고 시 상소 포기 금지. 그 다음에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권 포기 금지. 즉결 심판은 포기 가능합니다. 검사는 다 포기 가능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피고인이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소 포기 취하된 재상소가 금지되고, 상소 포기 취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것은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인데, 자, 여기서는 딱 한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문제가 나오면, 6번에 이제 상소를 포기한 자가 상소기간 중에 불복하는 방법, 그거 딱 하나예요. 상소기간, 자, 상소를 포기한 자가 상소기간 중에 있고, 이제 상소기간 도과 후가 있어요. 이 상소기간 도과 후는 기본적으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주장해서 상소의 어떤 포기, 어떤 취하의 무효를 다투는 거. 원래는 이제 조문 자체로는 거기 나와 있듯이 상소 절차 속행 신청으로 가라고 돼 있는데, 이 속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건도 평일 오후에 속행기일들을 여는데, 속행이라는 말은 이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갔을 때는 상소를 제기한 자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자는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문제가 무조건 그래요. 상소를 제기한 바 없이 상소를 포기한 자. 이 상소 기간 중에는 일단은 상소권 회복은 안 돼. 상소권 회복은 상소기간 도과 후에만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은 또 상소를 제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속행 신청은 안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판례가 하는 얘기는 상소를 제기하라. 그리고 이 뒤에 읽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상소를 다시 제기했는데 법원이 모르고 넘어가면 뭐 좋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요.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가라. 법원이 상소 포기를 이유로 상소기각 결정을 하면 그때는 이제 즉시항고로 불복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그래서 일단은 상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상속권 회복 청구. 그 다음에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회복 청구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사례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사례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345조를 한번, 형사소송법 345조. 일단은 상소 파트의 조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상소는 이제 통치 규정이 있고, 항소심 규정이 있고, 상고심 규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 규정을 통치 규정, 그러니까 두 번 살펴야 돼요. 그래서 338에서 356조. 이제 357에서 상고심 앞에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70조. 그 다음에 상고심이 이제 400조는 이제 판결의 정정이니까 통상적으로 399조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70조, 371에서 399조. 판결의 정정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항소심이 이게 370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문 내용 자체가 입편 중 공판 절차에 대한 규정. 사실은 2편이라고 하는 거, 1편, 2편은 통치 규정이지만 통상 1심을 전제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1심 규정을 통으로 준용해요. 포괄 준용하는 조문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문제 나올 때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이것도 중요 판례라고 했잖아요.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변호인이 주장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게 일체의 변론을, 피고인 신문을 제한했을 때 항소심에다 그랬다. 370조하고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299조 이렇게 따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이 나올 것과 관련해서 이 항소심에서 있는 이런 조문들과 관련해서 일단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제가 보통은 이제 시키는데 찾아보라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항소심에서 368조에 있거든요. 근데 상고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찾기가 힘들어. 근데 396조 2항이 파기자판에서 368조를 준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파기환송이나 이송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판례도 당연히 이론상 파기자판 말고 환송, 이송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399조에서 전자 368이 준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환송이나 이송에서 근거로 잡아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초반에 상소심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학설 이런 거 쓴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검토? 제가 원래는 다른 파트에서는 형사소송은 학설 제목이라도 좀 쓰고 검토 뭐라도 쓰라고 하는데, 상소심에서는 일단은 답을 맞추고 조문 찾고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통칙에서 나오는 조문이 약식에 대해서, 이제 약식은 이 준용 조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약식 명령이 448조부터 있으니까 한번 448조 한번 보겠습니다. 약식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사건 448조 1항 보시면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448조 1항 때문에 이렇게 이 조문 때문에 재산형 유죄, 유죄 100%가 되는 거예요. 재산형 유죄를 할 수 없으면은 약식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일반 공판 절차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 조문이 바로 458조란 말이에요. 이 준용 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준용 조문에서 그러니까 맨 뒤에, 약식의 맨 뒤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2항을 보면 365조가 있잖아요. 항소심 2회 불출석 특례예요. 2회 연속 불출석 특례. 그리고 1항에 보면 340에서 42, 45 내지 352조 이 조문이 바로 상속권 회복 청구 조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상약으로 공부하는 게 458조 1항에 따라서 이제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 회복 청구. 동일한 법리에 따라서 들어간다. 그리고 365조 같은 경우는 2회 불출석 특례를 그 자체로 사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그런 연습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암기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단순 추한, 그리고 상소 제기와 동시에 해야 되고, 상소권 회복 신청 기각 결정, 이걸로 끝이다. 재심을 기각한다. 상소권 회복을 기각한다. 이런 데 직시항고가 다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체크. 상소권 회복 청구 시 형 집행을 임의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게 2008년에 정지하여야 한다 해서 할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게 된 배경은 원래 약식 명령이 나오면 재산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기꾼들이 재산형이 나오고 30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된단 말이에요. 지명수배로 잡혀. 그러면 사기꾼들이 정식재판 회복 청구를 하고 필요적으로 형 집행 정지니까 도망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임의적 절차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인정을 하면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귀책 사유 없이 상소 기간을 도과한 거. 그래서 실제로 인정한 사례들은 송달과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도소장이 송달받은 서류를 제감자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송달은 효력이 있는데 상소권 회복. 그 다음에 2번은 궐석재판 등에서라고 했잖아요. 공시송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옆에 실제로 통상사건은 상소권 회복을 사실상 인정 안 해준다고 봐도 좋을 정도예요. 근데 약식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우편송달이 와요. 근데 우편송달이 어떻게 보면은 헐렁하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청소하는 아줌마들, 폐지 줍는 분들도 막 갖다 다 집어넣어, 막 우편물 쌓여 있으면.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편 송달에서 송달의 하자를 많이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바로 3번이 정식재판 청구서, 약식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음에도 법원 직원이 접수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건 부적법한 거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소권 회복 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가 1차 판례고 제3고 들어와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관련 판례가 2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검사에 의한 항소심이 선고되고 1심에 대해서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면 부적법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 그 다음에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기존 사건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다. 그날로부터 가게 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상소기간. 이거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상소기간. 그래서 제가 7일은 7, 상소.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이유서, 답변서까지 나와서 7일, 14일, 20일, 10일 해서 제가 7의 배수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7, 2, 14. 7, 3, 20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보냈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이제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어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답변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험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항소심에서는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심에서는 1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범적인 의미로는 이게 현실하고도 제재를 못하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주로 상고심으로 한 번씩 나와요. 답변서는 1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항소심은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썼다고 이거 틀린 지문으로 하면 논란이 있어요. 뭐 이거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이 이유서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유서 제출 밑에 이유서 제출 기간은 필수 보장.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가 제출되었어도 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없고, 만약 변론 종결 후 추가 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 변론 제기가 자유재량인데 의무인 게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있었죠? 바로 이제 항소심에서 변론 종결 후 양형, 중요한 어떤 양형 사유가 추가된 거.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고심은 10년 이상의 형 선고가 된 경우에만 사실혼인과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방어 기회이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을 재개해서 양형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사안인데, 이유서 제출 기간 중에 추가 이유서가 제출된 거. 여러분들이 이 근거를 쓴다면 뭐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항소심은 이제 이유서 중심이다 하고 조문을 찾아봐요. 조문 거의 다 여기 안에 있어요. 364조. 364조하고 362조 이렇게 섞이면 되는데, 364조 1, 2항. 특히 364조 2항은 직권 심판 권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은 이유서 중심이다. 그리고 뭐 이유서에 대해서는 추가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조문 하나를 쓴다면 이 조문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소의 이익 파트로 내려가는데, 상소의 이익은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상소의 이익과 관련해서 거기 1심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 항소심이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만이 항소했는데 항소기각 판결에서 1심이 유지되면은 피고인의 상고이익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변형타들이 그 다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사례로도 하고 했으니까 1심에서 2심으로, 2심에서 3심으로 갈 때, 자, 피고인이 뭐 아무거나 사실혼인만 주장을 했다. 주장을 했고, 항상 항소심에서는 직권 심판을 한 게 없어야 돼. 직권 심판하면 다 깨져버려요. 항소심이 새롭게 심판을 한 거니까 직권 심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고 그냥 2심 판결이라고 해도 좋아요. 항소기각 판결을 했으면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오인 했으니까 뭐 법리오해나 뭐 양형부당 주장해서 상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만족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2심에서 직권조사 사유가 없으면 사실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것은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냐?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게 원래는 정확히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변론 요지서 같은 데다가 항상 써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 우리가 이제 사례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례형에서 뭐 1심 만족의사가 어쩌고저쩌고 객관적 이렇게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게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의 어떤 심판, 항소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당부를 판단을 해서 그러면 항소심은 무엇을 판단하느냐? 항소심은 항소 이유와 직권 심판 내용, 심판 사항만. 자, 금방 써놨어요. 360, 어디다 제가 써놨죠? 364조 1, 2항. 그래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상고심은 심판할 수 없다. 원래 정확히는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을 상고심은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데 변호인들이 항소 이유로 삼지 않은 것은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금은 다르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항소심의 이제 어떤 직권 조사, 직권 심판 의무, 직권 심판 권한.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의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항소장에 이유 기재가 있거나 직권 조사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직권 조사 의무, 직권 심판 의무가 있어요. 근데 상고심은 상고 이유서 안 내면 직권 심판 의무는 없어요. 직권 심판 의무는 없고 직권 심판 권한은 있는데 384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가끔 시험에 나와요. 다른 쪽에서.
상고법원은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전조 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때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안 돼. 상고 이유 중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제외됩니다. 제외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서 요거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소의 3번에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이 양형만 변경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양형부당 말고 나머지 이유로 상고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근거도 똑같아요. 상고심은 사후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심판대상, 항소심의 당부만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유서에 기재된 사항, 그 다음 직권으로 심판한 사항에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넘어가서 보겠는데 이제 일부 상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항소심을 쓸 때는 뭐 민사소송할 때 재판 형식은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 형식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항소심이 연구가 많이 돼요. 상고심은 사후심이고 사실은 1년에 한 5번 정도밖에 변론을 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 싫어하고요. 그래, 나올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항소심이 연구가 가장 한데, 자, 1심이 선고가 되고, 이제 7일, 이 상소 기간 내에 언젠가 이제 항소장이 제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출되면은 원심법원의 적법성 심사가 있고, 이 원심법원의 적법성 심사에 의해서 이제 부적법하게 되면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이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소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을 송부하는데 이제 항소심이 이제 소송 기록을 접수하겠죠. 이때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는 이감도 이때예요. 이감. 즉 구치소를 옮깁니다. 이때 피고인의 신병도 함께 옮겨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에 원심법원이 어떤 항소심의 이제 구속 권한을 대행하는 거. 그게 이제 105조의 규정이 있고, 뭐 규칙에는 57조에 이게 이제 따라 나오는데, 얘는 지금 할 건 아니고, 그 다음 먼저 말로만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합니다. 근데 이때 변호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접수 통지한다. 그래서 이 접수하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선임 시에는
변호인에게도 접수 통지한다. 그래서 이때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각각 자신이 접수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유서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 기간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인데, 이유서를 제출한 다음에 제출 기간이 지나면은 항소심의 적법성 심사와 관련해서 항소기각 결정이 있고요. 이 항소심의 항소기각 결정에서 뭐 직권 조사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하고 이제 즉시 항고가 또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요것 때문에 이 그림을 써놨어요. 300, 여기서 이제 조문부터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357조부터 펴가지고 천천히 쓰시고 조문을 찾자는 거예요. 항소기각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우리가 항소기각 결정 쓰고, 근데 1점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조문을 쓰느냐가 1점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거기 조문에 보면은 항소기각 결정이 360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한 361조에 4가 있죠. 4이랑. 또 뭐, 어디에 있어요? 362조에 있어요. 자, 이게 360조. 여기가 361조의 4.1항에서 나오는 것은 이유서 미제출이고, 362조에서 나오는 것은 원심이 간과한 것.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는데, 이 플러스 알파는 뭐 예로 들면은 항소 취하.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얘하고 얘가 많이 문제될 거예요. 근데 항소심이 이렇게 조문이 두 개 있는 것은, 즉, 요 조문과 요 조문으로 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예로 들면은 뭐 상소기간이 도과했거나 뭐 상속권자가 아니거나,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잘 틀릴 일은 없으니까 상소에 이익이 없을 때, 이런 경우들을 2번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항소심에서는. 자, 그래서 다시 7일 이내에 항소를 하면 원심법원이 적법성 심사를 한번 해놔요. 자, 항소 이유가 아예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제대로 안 썼다. 이유를 안 써, 이유서를 냈는데 안 쓴 경우는 사실 원심이 한 번 더 보고 뒤에도 또 한 번 더 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심에서는 잘 안 하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까지 해서 4번이 있을 거예요.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항소심의 항소기각 결정. 원심법원의 상고기각 결정. 상고심의 상고기각 결정. 이 세 개에는 즉시 항고가 되고, 여기는 불복이 안 돼. 불복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요거 상고심의 재판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상고심의 결정이어서. 예, 상고심의 결정이어서.
다시 상소심 조문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문만 잘 찾으면 돼요. 조문만 잘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338조부터 조문이 쭉 이어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항소심 조문이 그러니까 뭐 조문까지 외울 필요 없고 이제 371조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상고심이 뭐 그다음 357조부터 항소심 있는데 조문을 못 찾으면은 항소심 한번 들어가서 보고 상고심 한번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아까 분lik 변경 금지는 이렇게 준용 형태로 돼 있다. 요런 정도까지. 그리고 약식에서 정식 재판에 아까 조문들을 보니까 통문 조문하고 항소심 조문하고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약식에 대한 정식 재판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례 같은 걸로. 왜냐? 실제로 약식 재판이 검사가 다루는 사건의 75%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도 하나 물어봐야 되니까 뒤에서 물어볼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고. 사실 일부 상소 항상 그래요. 일부 상소 작년에 나왔고 올해도 좀 나왔고 했는데 그럼 안 해버릴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선택형이고 사례 내면은 뭐 이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안 그래요? 분lik변경금지 원칙이야 뭐 그냥 조문 찾아서 쓰면 된다고 치는데 이건 대비를 안 하면 쓰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상소 파트를 봐야 되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좀 첫 시간에 조금 일찍 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명드릴게요.